제20대 대통령 선거 이제 20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정말 혼전양상이 계속되고 있고 하루하루 참 수많은 장면이 연출이 되고 있는데요. 이렇게 일거수일투족을 따라가면서 진단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긴 합니다만 큰 틀에서 그리고 큰 흐름에서 이번 대선을 좀 진단을 하고 이번 대선을 기점으로 이후에 대한민국 사회가 어디로 나아가는지 좀 거시적으로 진단하는 것도 좀 정말 필요한 시점인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저희 시선 집중에서 오늘과 내일 아주 특별한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우리 사회 원로 두 분을 좀 차례로 모시고 바로 이 문제에 고견을 듣는 시간으로 좀 가져보려고 하는데요. 그래서 오늘 이분을 스튜디오로 모셨습니다.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 아주 어렵게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그러네요. 잘 지내고 계시죠? 건강 네, 괜찮으시고요. 네, 그럭저럭 잘 지냅니다. 얼마 전에 이재명 후보 만나셨죠? 네네, 저녁 한번 같이 먹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얘기 오간 거는 뭐 얼핏 이제 뉴스 보도로 좀 제가 그 파편적으로 접하기는 했는데 네네. 어떤 인상을 좀 받으셨어요? 우리 어떻게 판단하셨어요? 그 이재명 후보님은 그분이 성남시장 시절에 전화가 와가지고 좀 만나자 그래서 그 분당에 있는 어느 삼계탕 집에서 한 2시간 얘기를 했고 도지사가 되신 후에 또 뭐 한 두 차례인가 일요일 날 좀 보자 그래서 네, 뭐 그냥 일반적인 얘기를 나눴는데요. 이번이 뭐 처음 만나는 건 아니죠. 네. 네, 그렇긴 한데 2시간 꼭 저녁을 먹었는데요. 상당히 많은 얘기를 주고받았어요. 예, 그래서 그 식사를 제대로 못했다고 할 정도로 얘기를 많이 주고받았는데 예. 뭐 대단한 얘기를 주고받았던 건 그렇다고 아니고요. 네. 그러니까 보니까 뭐 전에도 제가 좀 그런 받은 인상이지만 이분이 이제 일찍부터 아마 대통령 선거에 도전해보겠다는 생각을 했던 그렇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도정 업무를 하면서도 틈틈이 그 중요한 분야에 대해서 전문가들한테 많은 공부를 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가는 게 어떤 분야의 문제라도 정리된 자기 생각이 있더라고요. 그것이 뭐 옳건 그르건 동의하든 안 하든 그건 다른 문제고 어쨌든 그 문제에 대해서 난 이렇게 생각한다. 바로바로 얘기를 하는 걸 보면 정리된 자기 생각이 있다. 그거는 굉장히 중요한 차이죠. 준비돼 있더라. 혹시 윤석열 후보 쪽에서는 만나자는 연락이 없었어요? 저는 뭐 전화 통화도 한번 한 일이 없고요. 우리 그 장관님을 두고 언론은 보수의 책사 이런 식으로 묘사하는 그게 경우도 있는데. 잘못된 거예요. 저는 더군다나 책사라니요. 저는 책략적인 두뇌를 쓸 줄 모르는 사람이거든요. 오히려 언론의 어떤 그런 네이밍이 되게 불쾌하십니까? 저는 뭐 불쾌하다고까지는 그렇지만 얼토당토 않다는 거죠. 예. 아니 요즘의 정치는 옛날에 말하자면 백성은 그냥 구경꾼이고 권력 엘리트들 간의 투쟁일 때는 책사 필요했죠. 책략이 난무했으니까. 그렇죠. 근데 지금은 주권자인 국민이 심판자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국민을 상대로 책략을 쓸 겁니까? 한 번 써서 성공했다 치죠. 국민이 2번 속나요? 거둬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제발. 모든 것을 예. 원칙대로 하자. 정도로 가자는 거지. 그렇죠. 책략을 왜 쓰냐는 거거든요. 그렇죠. 사실 그렇죠. 예. 근데 이번 대선은 근데 또 너무 잔기술이 너무 난무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면 뭐 잔기술도 꼭 큰 기술만 필요한 건 아니겠죠. 예. 그런데 제가 봐도 정말 건드려야 될 큰 문제들은 안 건드리고 전부 개별적인 문제들만 가지고 씨름하는 것 같아서 야 이거 문제 아닌가. 시대는 어마어마한 전환기에 들어가고 있다고 그러는데 그러니까요. 예, 이 시기에 대통령이 되겠다는 분은 그 어마어마한 전환기를 준비해야 될 첫 번째 대통령일 텐데 그 무게를 거의 의식하고 있는 것 같지 않아서 이거 참 걱정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죠. 그러니까 저도 바로 그 질문 좀 드리고 싶은데 대선하면 항상 따라붙는 게 시대 정신이잖아요. 네. 근데 이번 대선은 시대 정신의 시자도 지금 안 나오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흔히 시대 정신이라는 말을 많이 하는데 시대 정신이라는 게 뭐 지금부터는 무슨 시대다 미리 규정을 해서 정신은 뭘로 한다 하는 거는 전 이거는 합리적인 생각이 아니지 않냐. 뭐냐면 우리가 대개 뭐 산업화 시대, 민주화 시대, 시대 구분을 하는데 그 시대 구분은 일정 기간이 지난 후에 그러니까 사후적으로 돌이켜 보니까 그 기간에 여러 가지 흐름이 있죠. 예. 산업화 시대에도 민주화 흐름이 있었어요 분명히. 근데 주된 흐름이 산업화였다. 또는 민주화 시대도 마찬가지죠. 민주화 시대도 산업화의 흐름이 있었지만 주된 흐름이 민주화였다. 그래서 시대 규정을 하는 것인데 예. 지나지 않은 지금부터 앞으로가 무슨 시대다라고 명명하는 게 이게 과연 합리적이냐 하는 생각을 하지만 지금 시대가 워낙
워낙 혁명적인 변화를 이제 시작한다고 다 그러니까. 4차 산업혁명에다가 네. 코로나 팬데믹에다가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거의 전대미문 인류가 음. 겪어보지 못했던 음. 수준의 변화가 온다는 거잖아요. 음. 그러니까 이런 점에서는 이제 이 시대를 그럼 어떤 정신으로 살아야 되는지를 고민해 보자라는 건 뭐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은 하죠. 그러니까 제가 감히 시대 정신이 뭐라고 얘기할 주제는 못 됩니다. 장관님께서 그러니까 이번 대선이 앞으로 5년이 아니라 100년을 결정하는 중요한 시간이라고 말씀하신 게 바로 그 맥락에서 이해를 하면 그 되는 말한 거예요. 기억이 없는데 그래요? 제가 감히 어떻게 100년을 내다봅니까? 그것 때문에 그런 말씀 드렸을 거예요. 예. 이렇게 시대가 변하면 음. 앞으로 뭐 흔히 말해서 오랜 기간 갈 거라는 것 때문에 그렇게 네. 말씀드린 것 같은데 어쨌든 어마어마한 변화가 지금 이미 시작된 거죠. 예. 우리 눈에 이미 시야에 들어온 거 아닌가요? 그러면 장관님께서 보시기에 지금 그 이 대선 후보들이 그 어마어마한 어떤 그 변화, 네. 예고되어 있는 변화에 지금 준비가 잘 안 돼 있다고 그러니까 평가하시는 이제 본인이 준비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예. 대선 후보 아닌 다른 어떤 분야의 전문학자라도 이거 혼자 준비할 수 있는 건 아니죠. 물론이죠. 그러니까 제가 이재명 후보하고 저녁을 먹을 때도 그 얘기를 했어요. 예. 지금 다 뉴노멀을 얘기한다. 그러니까 뉴노멀이라는 건 말을 바꿔 하면 뉴 스탠다드, 새로운 기준이 지배하는 시대라고 열린다는 뜻이다. 그렇죠. 그럼 지금까지 그죠? 여러 가지 제도나 뭐 운영의 원리 같은 게 다 바뀐다는 얘기인데 그럼 이런 데 대한 고민을 왜 대통령 되겠다는 분이 한마디도 안 하냐. 나 이해가 안 간다지 그런 말을 한 일이 있거든요. 그래서 깜짝 놀라면서 자기가 중요한 걸 놓치고 있었다고. 예, 그러면서 제가 이제 말하는 걸 대개 이렇게 메모를 하더니 농담처럼 그럼 나중에 제가 이거 대통령 된 다음에 기구를 만들면 위원장 맡아주실 겁니까? 오. 그래서 제가 농담으로 저도 실업자니까 제가 시켜주면 하지 그냥 이러고 농담한 거예요. 근데 이거를 나중에 예. 나가서 기자들 설명하는 분이 예. 이걸 정색을 하고 설명했나 봐요. 그래가지고 제가 막 영입됐다는 오해가 생겨서 농담으로 그냥 주고받은 그런 예, 거였는데. 예, 그 부분은 농담으로 주고받은 건데 그래서 제가 해명하느라가 진땀 흘렸습니다. 아니 근데 만약하는 거예요. 그 이재명 후보가 당선이 됐다고 그럼 가정을 하고. 네. 그럼 만약하는 거 아니에요. 정말로 제안 들어올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아니죠. 왜냐하면 뭐 그건 모르겠습니다만 들어온다 한들 제가 그걸 맞는다고 그런다는 말이 안 되죠. 제 나이가 지금 83살입니다. 예? 정정하신데요. 건강이 좋다고 그게 뭐. 예, 그리고 뭐 시대 끝자락에 따라가려고 노력을 하는 사람이지만 이게 나이 먹은 사람이라는 게 아지에 빠지기 쉬우니까 이 시대의 흐름을 어떤 꽁무니라도 붙어 따라가자 하는 노력을 하지만 그게 노력의 한계라는 게 있는 거고 역량의 한계가 있죠. 알겠습니다. 이번 대선에서 나타나고 좀 그러니까 이 제 짧은 그 눈으로 볼 때는 약간 특이한 현상 몇 가지만 좀 질문 좀 드려볼게요. 네. 지금 그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 말 국정 수행 지지도를 보면 이전 대통령과 비교하면 상당히 높잖아요. 높죠. 40% 가까이 되니까. 그러니까요. 그런데 또 정권 교체 여론은 또 상당히 높잖아요. 네네. 이건 어찌 본다면 두 개가 그러니까 미스매치 아닌가 싶은 생각도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 겁니까? 저는 그걸 간단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예. 뭐냐면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될 때 아마 득표율이 41점 예, 41%였어요. 그쯤 됐죠. 예. 그러니까 지금 그 지지도를 거의 유지하는 셈이에요. 그렇죠. 그 방법이 뭐였느냐? 국정은 뭐 실패가 말도 못해서 많은 사람이 실망을 하고 그렇죠? 많은 비판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그 당선될 때 지지도를 거의 유지한다. 저는 그 뭐 원인이 문 대통령이 계속 갈라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보세요? 국정을 수행하면서 사실 말로는 통합을 그렇게 부르짖으면서도 실제 행동은 전부 갈라치기를 했어요. 내 편 갈라치기. 예. 뭐 여러 가지 우리가 기억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내 편을 견고하게 가지고 왔다는 거죠. 지지 결속력을 가지고. 그러니까 40%가 나오는 거죠. 저는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고 정권 교체에 열망하는 사람들이 많은 이유는 그 지지자를 빼놓고 나머지는 워낙 실망을 했기 때문에 정권 바꿔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저는 그래서 정권 교체 열망이 더 높다. 그렇게 해석합니다. 저는. 그렇게 보시는 거고요. 심플한데요. 그렇게 해석을 하면. 네. 예. 자, 그러면 이번 선거에서 지금 2030의 움직임을 다 주목을 하고 있잖아요. 예. 그러면 한번 전 궁금한 게 하나가 있는 게 지금 2030의 성향이 그런 지금의 어떤 정권 교체 열망에서 그러니까 스며 있는 어떤 일시적인 반문 현상이라고 봐야 되는 건지 아니면 어떤 유권자 지향이 변하면서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정치 세대가 등장하고 있는 걸로 봐야 되는 건지 이것도 중요한 포인트인 건데 어떻게 보세요? 근데 저는 제가 20 세대하고는 뭐 평소에 대화할 기회가 없어서 20 세대에서는 제가
잘 모르고 예. 다만 30대 초중반 예. 그리고 이제 한 10년 전부터 가까이 지냈던 30대 초반들이 지금 40대 초반이 되세요. 그 친구들하고는 비교적 자주 만나서 이 얘기를 나눠보니까 예. 제가 뭐 잘한다고 하기는 굉장히 조심스럽죠. 조심스러운데 제가 한 가지 아주 다른 세대라고 생각하는 게 2030 마찬가지라고 생각하는데 뭐냐면 예. 개인 중심 사고가 강해요. 그 윗세대는 이제 집단주의 세대를 받고 성장한 세대가 돼서 그렇죠. 나 개인보다는 뭐 사회 국가를 더 우선시한다 할까 습관적으로 그런 사고가 몸에 배어 있었는데 이른바 이 시대는 우리라고 하는 예, 그 우리 개념에서. 이 시대는 전혀 아니에요. 개인의 자유와 개인의 자유와 권리가 최우선 가치라고 예. 생각하거든요. 예. 예, 그런 점에서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분류가 이게 가능한 세대냐? 예? 그때 문제에 따라서 싫고 좋고를 가르는 예, 그런 경향이 있는 건 아닌가요? 그러면 쉽게 얘기를 하면 이전 선배 세대들은 한 번 우리는 영원한 우리. 그러니까 이런 의식이 뭐 영혼까지는 아니도 네, 뭐 이런 의식이 상당히 강하고 그래서 네. 웬만한 이슈에 이제 어떤 변동성이 적은데 네. 반해서 지금 2030 같은 경우는 우리라고 하는 의식이 거의 그러니까 희박하기 때문에 네. 그때 불거지는 이슈에 네, 따라서 그렇죠. 정책 태도를 바꿔간다. 네. 그러니까 이 젠더 이 세대 간의 갈등이 분명히 있다고 그러는데 그 요새 젠더 문제가 네. 탁 나오면 20의 그 남자들은 확 태도가 엔티페미니즘으로 바뀌기 때문에 세대 간의 문제가 거의 소멸된다고 보일 정도 그런 반응을 보이잖아요. 이런 건 과거에는 볼 수 없었던 현상 아닌가요? 네. 그러면 그 이 이야기는 좀 단순 논리로 연결을 하면 이른바 그 고정 지지층보다 중도층 내지 어떤 스윙보터의 층이 앞으로 한국 정치에 상당히 그러니까 두터워진다는 이야기로도 연결이 될 수 뭐 있는 거죠. 2030 세대가 성장을 할 것이고 예. 뒤에서 또 2030 세대가 성장 오겠죠. 예, 그 뭐 그렇게 제가 무슨 장담할 만한 무슨 통계 자료를 가지고 있는 건 아니지만 그냥 그런 피상적으로 봐도 과거 유권자하고는 성향이 전혀 다를 거라는 건 분명해 보여요. 그러면 사실은 그 이른바 진영 정치로 그러니까 흔히 그러니까 이야기되는 어떤 한국 정치에 있어서의 고정성보다는 변동성 요인이 더 커져질 이동성이 거다. 훨씬 많다고 봐야 되겠죠. 앞으로 더 많아질 거다. 이렇게 저는 봐야 그렇게 봅니다. 그렇게 보시는 네.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 좀 그 특이한 현상이 지금 그 이른바 진영 대결 양상이 강하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근데 진영하고 사실은 그러니까 그 고정관념에 따르면 이념에 같이 갔던 부분이 있는데 이번에는 그러니까 아까 이야기했던 연장선일 수도 있겠지만 이념이 별로 도드라지질 않잖아요. 이건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이념이라는 것은 가치 체계잖아요. 네. 근데 우리가 뭐 흔히 보수 진보를 흔히 많이 나누어서 쓰는데 한국에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보수와 진보 세력이 언제 가치 체계를 놓고 논쟁한 일이 있습니까? 없어요. 그러니까 이념 진영이라고 하는 게 오히려 과대 포장된 부분이 있다 이런 말씀이죠. 이게 이제 상대방하고 싸우려니까 그 적대적 공생관계라고 흔히 얘기하는 여야가 보수 진보가 간에 싸우려니까 내 편을 결속을 시키고 그죠? 상대편을 공격하기 가장 좋은 게 그걸 이념으로 묶는 것처럼 그렇죠. 예. 그거 하려고 이용한 것이지 진실로 가치를 놓고 고민하면서 논쟁을 하거나 투쟁을 한 일이 있냐는 거죠. 없어요. 그러면 앞으로 대한민국 정치 문법도 많이 바뀌어야 되는 거겠네요. 바뀔 거려 안 바뀌고 견디겠습니까? 유권자 성향이 바뀌는데. 그래요. 예. 그러니까 저는 아마도 모르겠습니다. 총선이 2년 후인가요? 예. 2년 후 총선 공천은 제대로 정신 차린 정당이라면 지난번 선거 공천처럼 했다가는 그 정당 망할 거라고 봅니다. 지난번 공천이라는 게 어떤 뜻으로 하신 말씀이세요? 그냥 무슨 뭡니까 크게 무슨 국민이 납득할 만한 무슨 기준을 제시한 것도 없고 뭐 연줄 따라가고 연고 따라가고 전부 그걸로 했다시피 했잖아요. 예. 그래서 그런 식으로 또 정치 세력을 만들어서 네. 했다가는 저는 그 정당은 별로 장래성 없을 거라고. 쉽게 말하면 그러면 유권자 집단 안에서의 다양성이 상당히 많이 높아지기 때문에 그렇죠. 그게 직능 대표성이 되든 세대 대표성이 그러니까 되든 저는 지역구를 줄이고 네. 그 직능 대표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안 가면 네. 이거 수용 못할 거라고 보는데요. 그래요? 네. 그럼 오히려 유권자 집단이 지금 먼저 바뀌고 있는데 정치가 아직 덜 바뀌고 그런 있다? 셈이죠. 예. 그러니까 이제 아마도 물리적으로도 안 바뀔 수 없는 시대가 곧 올 거예요. 그러면 그게 지금 이게 이제 유권자 집단의 변화 속도와 정치 집단의 변화 속도에서 나타나는 어떤
시차가 이번 네. 대선에서 아주 극명하게 드러나고 있는 걸로 봐야 되는 건가요? 아직은 뭐 극명하지는 않지 몰라도 과도기적인 기간이 아닌가 싶어요. 저도 이제 광주도 최근에 안 내려갔습니다만 지난 몇 년 사이 광주도 가끔 내려가서 예. 거기 있는 친지들을 통해서 사람들 만나서 얘기를 들어보면 음흠. 광주 분들의 생각도 굉장히 바뀌겠네 하는 걸 느끼겠더라고요. 아, 느끼셨어요, 그걸? 특히 이제 그 사회의 지식인 계층이긴 하나 네네. 예, 세대 관계없이 제가 여러분들 만나본 경험이 있는데 얘기로 깜짝 놀랐어요. 예, 그래서 아니 여러분들이 이런 의식을 가지고 있는데 왜 여기 정서가 안 바뀌냐 그랬더니 아직은 이게 예, 대중들한테까지는 예, 침투가 안 돼가지고 당분간 어쩔 수 없을 거다. 예, 그래요? 그런 얘기를 하던데요. 대구는 어떤 것 같습니까? 그렇게 놓고. 대구는 제가 최근에는 못 내려가 봤습니다만 예. 제가 국회에 있을 때 2000년대 초반이죠. 그때 제가 대구를 여러 차례 걸쳐서 주말마다 내려간 일이 있습니다. 젊은 사람을 좀 찾아보려고 예, 그랬는데 그때 만나본 젊은 사람들은 깜짝 놀랄 만큼 생각들이 달라서 제가 물어봤어요. 아니 여기 출신 우리 국회의원들 얘기하는 거하고 당신들 얘기가 너무 거리가 멀다. 이게 어떻게 된 거냐 그랬더니 그분들이 내려와서 누구를 만나는데요. 맨날 자기 주변 가까운 분들 만나고 하니까 우리 같은 의견을 언제 듣습니까? 예. 근데 왜 그게 표출이 안 되냐 그랬더니 여기는요 문화가 어른들의 생각을 존중해야 된다는 문화가 있어가지고 예. 그러니까 이해는 가면서도 그럼 언제까지 그럴 거냐 그랬더니 뭐 여기도 시간이 좀 가면 바뀌겠죠 말은 그러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예. 거기도 저는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고 보는데요. 예. 그러면 이른바 그 광주의 변화와 대구의 변화가 상대적 연동돼 있어요. 연동돼 있다고 보세요? 네, 그럼요. 그게 꼭 어떤 뭐 투표율이나 어떤 그 지지율만이 아니라 네. 변화. 그래서 과거에 예. 영남 지역에 이제 세력 기반을 두고 있는 정당은 거기 민심이 그렇게 흩어진다라는 걱정이 생기면 광주를 자극한다고요. 그럼 광주가 그렇죠. 발끈하잖아요. 그렇죠. 영남이 발끈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그런 수법을 써서는 안 되는데. 그럼요. 네, 안 돼. 어떻게 화합을 도모한다고 이 말로는 뭐 영원한 화합을 부르짖으면서도 실제로는 현실 정치에서는 그 분노를 이용하려는 예, 그런 경향들이 많이 있었어요. 이제 그런 거 하면 안 되고. 근데 그 장관님의 진단에 따르면 그 어느 때보다도 사실은 그렇게 된다면 정치의 통합 기능은 더 요구되는데. 그렇죠. 근데 통합의 어떤 그 길은 더 훨씬 복잡해지고 어려워진다 이런 얘기로 연결이 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지금 현실은 그렇지만 특히 문재인 정권이 네. 예.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얼마나 통합을 얘기했습니까? 그래서 제가 방송에 나가서 공개적으로 그런 비판도 했어요. 마치 통합이라는 가치가 따로 있어서 못 보다가 새로 본 것처럼 하지 마라. 의회민주주의 원리를 지키면 국정 운영하는 데 있어서 그 의회민주주의의 운영 과정이 국민 통합의 과정인 거다. 근데 의회민주주의 원칙을 안 지켜가지고 맨날 여야 간에 격돌을 만들어내면서 왜 말로는 자꾸 통합 얘기를 하냐. 따로 있는 것처럼 그렇게 비판을 했어요. 그렇거든요. 예. 그러면 의회 민주주의 원리를 말씀하셨으니까 일각에서는 그런 얘기를 해요. 아니 그러면 개혁하라고 이 다수 의석을 만들어줬으니까 협상하라고 안 되면 네. 그러면 의회 민주주의 원리 가운데 안에 다수결의 원칙을 가지고 개혁을 추진하는 게 그럼 뭐가 나쁜 거냐 이런 얘기도 한단 말이에요. 원론적으로 그렇지만 다수결의 원칙이라는 게 반드시 전제가 있어요. 소수 의견을 존중하라. 예? 예. 그럼 소수 정당을 지지하는 국민의 의사는 반영이 안 돼도 좋다 이런 얘기입니까? 그건 말이 안 돼요. 그건 의회민주주의 원리를 부정하는 거거든요. 그 전제를 빼놓고 다수결 원칙만 주장한단 말이죠. 그리고 의회민주주의의 첫 번째 원칙은 뭐예요? 대화 타협이에요. 네네. 그게 정 안 될 때는 다수결로 한다. 그러나 소수 의견을 존중한다. 이것인데 그 과정을 형식적으로 밟으면서 진지하게 과정을 밟지 않으면서 자꾸 다수결 원칙만 내세우면 그건 의회민주주의 대화와 타협이라고 하는 게 그냥 그 수를 앞세운 표결로 가기 위한 통과 의례 정도로만 생각해 왔다. 생각하죠 항상. 그렇게 모양만 갖추게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이제 촛불은 이제 다 꺼진 거라고 평가하십니까? 촛불 정권이라고 자기들 스스로 선언을 한 정권이 뭐 심하게 얘기한 사람은 촛불 정신을 배신했다고 부르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뭐 저버렸다 외면했다 하는데 어쨌거나 촛불 정신에 충실하지 않았던 건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겁니다. 예, 그러니까 실망이 크지만 그러나 촛불 정신이라는 게 뭐냐? 예? 뭐 사람마다 생각이 다르겠지만
서강대학교에 현대정치연구소라는 네, 기관이 있는데 거기서 촛불 시위가 진행되는 기간 동안 아, 전부 23회에 걸쳐서 진행됐어요. 그 책 말씀에 예. 촛불광장 안과박 예. 거기 보면 그죠? 왜 촛불 집회 나왔냐 물어봤더니 가장 다수의 대답이 뭐냐? 민주적 가치의 훼손에 대한 분노 때문에 나왔다. 가장 많은 답이었어요. 그럼 촛불 정신이 뭐예요? 민주주의 원리를 회복하라는 거잖아요. 예. 근데 그게 충실하지 않았으니까 네. 예, 국민이 실망한 거죠. 그러나 그거를 민주주의 성숙한 민주주의 발전을 국민이 바라지 않는다.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는 거죠. 네, 그렇게 보시는 거고요. 알겠습니다. 큰 틀에서 좀 궁금한 점에 대해서 좀 질문을 드렸는데 또 이 대선판을 좀 지배하는 몇 가지 이제 그 현안 이슈가 있어서 그거에 대한 장관님의 또 어떤 진단도 좀 궁금해서 여쭤보겠는데요. 또 안철수 후보도 잘 아시잖아요. 잘 알지 못하죠. 조금 알지. 그리고 이제 안 만나본 지가 벌써 여러 해가 됐기 때문에 사람이라는 게 변하잖아요. 네. 자기 말로 변했다는 거 아닙니까? 좀 변한 것 같긴 해요 보니까. 그런데 어떻게 변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 조금 현실 감각이 생겼다고 할까? 예, 그 저는 초기에 가장 문제가 된다고 봤던 게 이 공공의 가치에 대한 관심이 적다고 봤어요 저는. 안철수 후보가. 네, 그러면 정치하면 안 됩니다. 공공의 영역이니까. 근데 요즘 보면 그 부분은 좀 많이 달라진 것 같아서 좋은 발전이라고 생각은 하나. 단일화권인 건 어떻게 보세요? 저 짐작컨대 네. 안철수 후보한테 이 트라우마가 있을 거예요. 또 철수라는 별명이 붙을까 봐 그 트라우마가 있어서 예. 그래서 이번에도 아마 제안을 하면서 그죠? 통합 제안을 하면서 방법론까지 제시해 버렸잖아요. 그렇죠. 국민 경선으로 하자. 그렇죠. 그건 어떻게 보면 타협을 안 하겠다는 태도를 보인 것이라고 저는 해석을 해서 받으면 하고 아니면 나는 그냥 내가 간다. 왜 방법론까지 저렇게 규정을 하고 제시를 하나 그렇게 잠깐 그렇게 생각했었는데 그래서 협상이 쉬워 보이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뭐 불가능할 거라고 생각은 안 합니다 저는. 그래요? 네. 그러니까 이것도 정말로 그럼 끝까지 봐야 되는 겁니까? 그럴 것 같아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뭐 투표용지 인쇄하기 전에 안 될지도 모르죠. 한 1분 정도 남았는데 네. 자 그러면 장인 이재명 후보 그다음에 안철수 후보에 대한 평을 해주셨으니까 마지막 윤석열 후보에 대한 평을 해주신다면? 저는 그분 일면식이 없어서요. 네. 뭐 제가 그분을 판단할 기준이 없어요. 그래서 그냥 하여간 그러면 그 보도로만 접한 걸로 봐서는 어떻게 평가를 하세요? 제가 다른 방송에서 이렇게 얘기한 일이 있어요. 평생을 검찰이라는 높고 두터운 벽 속에서만 지내서 그런지 울타리 밖의 세상 물정을 너무 모른다. 이것은 국정 최고 책임자로서 아주 위험할 수 있다. 네. 그런 얘기를 한 일이 있어요. 네. 그렇게 보시면 그 정도 이상은 제가 아는 게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 좀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이번 대선은 워낙 좀 특이한 대선이다 보니까 판세도 지금 도대체 예측 불가인 정도. 저는 해괴한 대선이라고 그러는데 아니 세상에 유력한 후보 두 분의 부인이 문제가 돼가지고 이슈의 전면에 나와서 맨날 며칠을 두고 논쟁을 하는 이런 선거가 과거에 있었습니까? 그러게요. 하여간 해괴한 선거예요. 결과가 나온 다음에 참 여러 가지로 좀 짚어야 되는 부분이 많은 그런 대선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들어야 될 것 같네요. 고맙습니다, 장관님.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과 함께했습니다.